안녕하세요. 포멘토 국어 현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문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계승해 왔는지 고전 운문 부문에서 문학사의 흐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전 운문은 어느 시대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시시대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전 운문은 이 원시시대로부터의 시작이 처음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원시시대는 그러면 언제냐? 고조선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조선 때에, 그럼 고조선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문학이 존재를 해왔을까? 사실 이 고조선 때에는 우리나라에 뭐 어떤 시다, 아니면 뭐 소설이다, 수필이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류의 갈래가 처음부터 나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했느냐? 너희들 혹시 TV를 보다가 막 원시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원시인들 이렇게 막 머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모이는 거야. 떼거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불을 꼭 얘네들은 피우더라.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불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막 돼지 같은 거, 돼지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올려서 막 이렇게 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거를 막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을 막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빙글빙글 막 돌면서 가만히 뭐 돌지도 않아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는 갑자기 멈춰져서 막 뭐라고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 장면 본 적 있지. 자, 이 시대의 문학은 그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시대는요, 그런 원시 부족민들이 함께 모이는 거야. 함께 모여서 같이 막 불도 피워요. 그리고 춤도 막 춰. 노래도 막 불러. 그리고 갑자기 서가지고 막 이야기도 해.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가만히 보잖아? 가만히 보면은, 자, 뭐, 불을 피웠다? 이런 거는 뭔가 무대 장치,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춤? 이것도 뭔가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현대로 치자면. 자, 그 다음에 노래? 이거 뭔가 시랑 유사하지 않아, 얘들아? 우리 시가 운율이 있는 노래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이거는 뭔가 지금에 따지면 소설이랑 비슷하네. 네. 이 시대에는요,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춤과 노래와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 있는 형태로 존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시 시대잖아요.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어서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형태와 보다 가까운 갈래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갈래가 바로 고대가요라는 갈래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고대가요 갈래에 작품을 세 가지 드러놨는데 첫 번째 뭐 구지가, 두 번째 황조가, 세 번째 공무도화가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써놨잖아. 이 써놓은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고대가요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발생을 했느냐. 자, 얘네들은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선생님이 들어줬던 이 이야기들을 내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줄 텐데 구지가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너네 다 아는 걸걸?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 내놓지 않으면 부어 먹어버리리. 굉장히 짧은 시가인데요. 이 시가가 사실은 이 노래만 존재를 했던 게 아니라 이 구지가 가락국 건국설화 속에 들어가 있는 노래죠. 네, 이런 식으로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황조가 이것도 유리왕이 그 고구려 유리왕이 사랑하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떠나버리잖아. 그래서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두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꼬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별의 아픔 이거를 이야기하는 노래잖아요.
그치? 그리고 부지가는 왕 내놔라 이거였고. 자, 다음에 공무도화가 뭐예요?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근데 이미 말 안 듣고 건너버렸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물 어찌할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봐봐. 선생님이 부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를 설명을 할 때 다 같이 전하는 이야기 함께 설명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 같이 볼게요. 세 번째는 자 이미 우리가 요 답은 다 나왔는데 자,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선생님이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혹시 이유 눈치챈 사람 있나? 자, 첫 번째 왕의 출현을 원했잖아. 자, 생각해봐라. 왕은 내 개인의 욕망입니까? 아니죠. 우리 나라, 우리 국가, 우리 부족.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처음의 형태는 굉장히 집단적인 내용의 형태로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나의 이별, 나의 슬픔, 나의 남편이 죽어서 슬픈 거, 이런 내용으로 점차 변화해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집단적인 내용에서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부터, 뭘 하게 됐다? 서정이라는 걸 다루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서정이 뭐야? 정서를 서술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거부가 머리 내놓으라 이거 할 때까지만 해도 개인의 감정 같은 걸 노래한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되게 집단적이었는데 요 황조가나 공무도화가 이쯤으로 발전되면서부터는 드디어 개인의 감정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가요가 발생을 했고요. 시간이 흘러서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시대, 요렇게 흘러갈 텐데, 자, 이때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서, 이제 신라 시대로 가면서 새로운 갈래가 하나 또 출현을 하죠. 바로 향가라는 갈래입니다. 자, 이 향가라는 갈래. 자, 향가.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향가는 자, 뭘 향가라고 합니까? 향가는 향찰로 표기됐습니다. 향찰로 표기된 선생님 향찰이 뭐예요? 자, 향찰은 우리 이미 너네 1학년 때 다 배웠을 거야, 얘들아. 향찰 뭐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한문이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한문을 읽는 방법이랑은 달라. 우리식대로 뭔가 음으로 읽거나 뜻으로 읽거나 이런 식의 우리식 표기를 고안해낸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한 향찰로 표기가 된 우리 고유의 시가 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향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해지는 거는 뭐 삼국유사나 보현시범가나 이런 책에서 이제 뭐 몇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 향가라는 형식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이 고대가요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뭐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 근데 이 향가부터는 규칙이 있어. 자, 어떤 규칙이 있느냐?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4줄로 쓰세요. 8줄로 쓰세요. 10줄로 쓰세요. 이 규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4줄로 쓴다라는 것을 우리는 4구체라고 얘기하고 8줄? 그럼 뭐겠어? 8구체. 10줄, 19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향가가 쓰였을 때에는 사구체 향가가 시초였어요. 그래서 사구체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알고 있는 서동요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서동이 개구라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그지? 그 부른 거. 네, 이게 시작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팔구체 향가는 뭐 참 기파란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형태는 19채 향가입니다. 자, 19채 향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4줄, 8줄, 10줄. 제일 완성된 형태가 뭐일 것 같아? 네, 19채예요. 그래서 19채 향가는 향가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고요.
자, 그리고 4구체, 8구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칙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자, 어떤 규칙이냐면, 자, 일단 19체 향가는 10줄이잖아. 그 10줄을 4구, 4구, 2구. 자, 요렇게 나눠서 우리는 이 19체 향가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요렇게 나누는데요. 자, 이 3단 구성 나뉜 부분 중에서 특히 이 마지막 2구 있지. 자, 이것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고,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 낙구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첫머리에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해. 이 규칙이 있어요. 낙구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한다. 자, 그럼 낙구 첫머리 이 감탄사, 막, 막 이런 거 도대체 왜 쓰냐? 이 감탄사로 시상을 집약을 해준대요. 거기로 시상이, 나의 감정이 다 몰린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니까 시상을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뭐 잘 기억해야 돼? 다시 짚어줄게. 자, 19체 향가가 3단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마지막 부분, 낙구에 어떤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요거 잘 기억했다가 우리 조선 시조 때 다시 써먹을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얘기했다.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제 시간이 또 흘러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고려시대는 지금 선생님이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요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자, 고려시대 주된 갈래는 한시와 고려가요로 볼 수 있는데, 한시는 귀족층들의 갈래. 그리고 고려가요는 평민층들의 갈래. 요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사실 뭐 한시 요것도 송인, 뭐 정지상의 뭐 송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만 얘보다는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라는 갈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갈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작품의 예시는 동동, 정석가, 서경별곡 이 정도로 드러났는데 뭐 작품 관련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고려가요의 형식, 내용 이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가요는 이때부터 정해진 율격이 나와요. 자, 몇 음보? 3음보. 3음보 중요해. 자, 고려가요는 3음보다. 선생님, 3음보가 뭐예요? 자, 3음보는 뭐냐면요. 한 줄이 있잖아. 가시리 있고, 자, 고려가요 가시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이 있으면 그 한 줄을 어떻게 끊어 읽어? 요렇게. 그래서 가시리 있고, 1, 2, 3, 3음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고려가요는 반드시 3음보 율격 지켜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고려가요는요, 분연체 형식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뭐 분절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연이 나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이 나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봤던 뭐 고대가요나 아니면은 향가 같은 경우는 그냥 줄이 쫙 연결돼서 써 있어. 근데 고려가요 때부터는 연이 나뉘어 있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가시리 같은 경우도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쵸? 네. 자, 다음에. 고려가요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도 중요해, 얘들아. 후렴구, 여음구가 발달했다. 중요합니다. 자, 후렴구 뭐냐면요. 후렴구 너네 들어본 적 있어? 자, 가시리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요. 가시리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연이 끝나는 부분에 가시리는 항상 뭐라고 끝나? 증줄가, 대평성대. 이렇게 끝나요. 네, 이렇게. 같은 위치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우리 왜 이런 지금 대중가요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를 후렴구라고 이야기하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거.
요런 거. 그러면 선생님 여음구는 뭐예요? 여음구는 얘도 반복되는 게 있기는 한데요. 후렴구는 이렇게 구절 하나잖아. 여음 같은 경우는 조금 짧아.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짧게. 그래서 남는 부분에 남는 그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말을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고려가요에서는 이렇게 후렴구, 여음구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후렴구랑 여음구 발달해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기능 뭐겠냐? 운율이겠죠. 그치? 운율을 형성해 준다라는 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고려가요는 좀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작가층이 어느 계층이었냐? 평민층이에요. 네. 평민층이 작품을 짓고 불렀다라는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해? 이 평민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야. 사실, 너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잘 사는 사람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귀족층의 이야기, 뭐 이런 거는 뻔해. 그 대신에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는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평민층이 써서 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자, 평민층들은요, 야, 얘네가 뭐 체면 차리고 이럴 게 있어요? 아니잖아. 굉장히 진솔한 감정을 노래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솔한 감정으로 노래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또 노래를 하느냐?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 사랑, 이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진솔하게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거야. 진하게 사랑을 노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때? 야해. 그래서 요게 나중에는 조선에 가서는 그 조선의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는 아, 이런 어디 쓰레기 같은 노래를 이러면서 다 없애버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고려가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는 건데 어쨌건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몇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과제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진솔한 감정으로 사랑 이별 노래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평민들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 그치? 그래서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요때 한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평민층들이 한자 배워서 뭐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구전되는 형태로 전해지게 되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고려가요가 고려시대 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얘는 조선까지도 살아남아. 그래서 조선 때가 되잖아? 그러면 조선 때 드디어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글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 책에 삼국유사나 이런 데 남아있다고 했지? 그게 이때야. 한글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한글로 기록이 되면서 이것이 궁중으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궁중으로 유입이 돼서 궁중악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행사가 있을 때, 임금님 앞에서 막 그거를 연주하고 부르고 했던 거죠. 자, 이거 중요해, 얘들아. 궁중 유입되면서 궁중악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자, 물론 작품 들어가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 아까 나온 김에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요거 기억나니? 요거 아까 가시리 후렴구라고 해서 선생님이 잠깐 예시로 들어줬던 건데 봐봐라. 가시리가 무슨 내용이지 얘들아? 너 가냐? 진짜 가냐? 이거 나 어떻게 살라고 너 가니? 이거 이별이잖아요? 이별인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대평성대? 이거 뭐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별했는데 내가 태평성대가 되든 말든 알게 뭐야? 이게 왜 나와? 이것 때문인 거야, 얘들아. 자, 궁중학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의식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임금님 앞에서.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게 바로 그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요.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의 말로 흘러갑니다. 자, 고려시대 말로 흘러가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치? 너희들이 배우는 고전 운문의 절반 이상이 요 시대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대에 드디어 시조라는 게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너네 맨날 돌아가신 분을 또 돌아가시게 만드는 맨날 정철, 맨날 죽이고 싶다고 하지. 그 가사. 이때 만들어지지. 그치? 그리고 조선 후기에 발생된 사설시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말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엄청 발전하게 되죠. 자, 요 시대부터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시조의 발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방금 설명을 한 대로 처음 발생은 고려 말입니다. 자, 고려 말에 처음 발생을 했고요. 조선 후기, 그리고 사실 시조라는 갈래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수명이 긴 갈래인데, 자, 그러면 고려 말부터 다시 돌아가서, 고려 말에는 선생님이 향유계층, 그 다음에 형태, 내용 이렇게 지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먼저 어떤 층이 향유했느냐. 자, 향유라는 것은 즐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계층이 짓고 부르고 했느냐. 자, 고려 말, 조선 초 이때는 뭐 당연히 시조는 사대부 양반의 갈래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조라는 갈래를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시조의 형태가 바로 평시조라는 형태입니다. 아, 완전 중요해. 자, 이 평시조라는 형태, 그러면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평시조라는 형태는요. 자, 보면. 지겹지 않아? 너네 이제 이거 지겹다고 해야 돼. 내가 물어볼 때마다. 자, 평시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3장 6구 45자 내외. 지겨워. 너무 많이 했어. 자, 3장 6구 45자 내외. 자, 선생님은 친절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줄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치? 세 줄이야, 그냥. 자, 근데 그 세 줄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초장, 두 번째 줄 중장, 세 번째 줄 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내용을 쓰는데 자 그럼 선생님 6구는 뭐예요? 자 6구 이렇게 나눈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구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또 45자 내외는 뭐예요? 자 이 45자 내외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야. 자, 이 45자 내외가요. 또 글자 수가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 수가 좀 정해져 있었던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었냐면요. 이런 식이야.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자, 그래서 너네 이거 시간 나면 더 해봐. 45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춰서 들어가야지 됐다. 엄청 빡세지 않아요? 시조 쓰기? 그러니까 4대부들 처음에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중요한 특징 또 나왔다, 얘들아.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줄 몇 번 끊어 읽었어요? 4번 끊어 읽었지. 그래. 중요하다. 사음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까? 고려가요 몇 음보야, 얘들아? 3음보죠. 고려가요 3음보, 시조는 4음보.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시조 4음보예요. 자, 그러면 우리 특징 두 가지 봤어. 3장 6구 45자 내외, 두 번째 4음보, 자, 세 번째. 완전 중요하다. 자, 이거 뭐 중요하냐면, 자, 내가 글자 수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 중에서 이 부분. 자, 이 부분. 뭐예요? 종장이지. 종장에서도 몇 번째 음보야? 첫 번째 음보죠. 자, 이 종장의 첫 음보는 이런 규칙이 있었어. 반드시 세 글자여야 돼. 삼음절.
요렇게 써라 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사실 뭐 4글자, 5글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해도 조금씩은 괜찮아. 근데 여긴 안 돼. 여기는 무조건 삼음절 지켜. 이게 규칙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자, 우리 봤어요. 이 시조 형식 봤어. 자, 시조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조 3단 구성이죠. 1단, 2단, 3단. 3단이지. 자, 그 3단 구성 중에서 또 하나 특징 뭐였어? 마지막 줄에 뭔가 규칙이 있죠. 이런 빨리 너네 얘기해야 돼. 3단 구성이고 마지막에 규칙이 있다? 이거 어디서 봤어, 너네? 어디서 봤어? 내가 아까도 그래서 내가 잘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 19채의 한가. 안 봤다고 사기치지 마. 자, 19채의 한가에서 봤어요. 19채의 한가 우리 아까 뭐 봤었냐면 19채의 한가가 4줄, 4줄, 2줄 이렇게 3단이고요. 그 3단 중에서 이 입구를 낙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는 반드시 뭐로 시작해라? 이런 거. 뭐야? 감탄사로 시작해. 배웠지? 그쵸? 네. 규칙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3단, 3단. 마지막 규칙, 마지막 규칙. 그래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거야. 우리나라의 이런 문학은 계속 발전되고 계승되어 왔다고. 맞아요? 네.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19채 향가가 시조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시조라는 갈래가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줄을 이뤘느냐? 이건 선생님이 당연히 뭐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 이 시대에 주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첫 번째, 일단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고려 말이야, 얘들아. 고려 말에 고려는 망해가고 자꾸 신흥 세력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망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망해가니까 그거에 대한 한탄. 그래서 뭔가 아씨 인생이 참 무상하구만. 그 잘 나갔던 나라는 어디 가고 요런 거 인생 무상.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어울리는 한자성어 뭐 있죠? 고려가 멸망했어. 그래서 인생 무상이야. 이런 거 한자성어 뭐라고 하냐? 알지? 맥수지탈.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초로 넘어갔어요. 자, 조선 초 넘어가면 이제 나라가 기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유교 사상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충, 효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야 이런 것들 너희들 많이 봤을 거야.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이런 거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 자연에서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너무 뭐 물이 좋네, 산이 좋네 막 하는 거지. 자,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호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하겠지만 여기서의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건데 그냥 대표적으로 자연을 노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연. 그래서 한가롭대요. 한가롭게 논의는 정서 요거예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요. 조선 중기로 넘어옵니다. 자,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 당연히 뭐 사대부 양반 계속 지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생기는 거야. 자, 어떤 작가층이 새롭게 등장을 하냐면요. 여성 작가. 여성 작가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유명한 사람 알잖아. 이 기녀 누구예요? 황진이 이 사람 알지? 황진이의 작품들이 요때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 중기에는 형태는 평시조의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물론 뭐 어시조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주된 형태는 평시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은 비슷해요. 강호 한정 더 많아져요.
여기보다 더 많아져서 이렇게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쓰여지는 작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작품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특징, 여성의 그 섬세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랑과 이별, 이런 내용들이 주로 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선 후기로 넘어가요. 자, 조선 후기 넘어가면 자, 중기, 후기 요 사이에 굉장히 뭐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잖아. 임진왜란도 터지고 또 평자호란도 있고. 자, 그렇게 많은 전쟁, 임진왜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돼?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 평민들이 시조의 새로운 작자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평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롭게 등장한 갈래가 있잖아. 무슨 갈래가 등장을 해요? 사설시조. 엄청 중요해. 네,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뭐 고려 가요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문학사 중에서 서민들이 향유했던 갈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이유는 설명을 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이 시대의 사설시조는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뤘냐면요. 현실에 대한 비판. 못 살겠다 이거야. 이 현실 쓰레기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 데서 오는 이제 풍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뭘 느끼고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잖아. 굉장히 흥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지만 꼭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뭘 잊지 않아? 웃음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해학이라는 또 중요한 특징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것들 이외에도 뭐 백성의 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주제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또 많이 시조로 창작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이 사설 시조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그렇다고 또 뭐 평시조가 후기에는 안 쓰였느냐? 아닙니다. 계속 양반들은 계속 지어요. 계속 짓고 평시조도 계속 짓고 요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시조가 발전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시조는 줄수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시조가 줄수 정해져 있었는데,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줄수 제약 없이 쫙 써내려가는 게 니네가 엄청 싫어하는 그 가사라는 갈래. 아까 봤던 거. 네. 여기에서 가사 등장했다. 요거 봤었죠? 네. 이게 바로 그 가사라는 갈래. 요 시대에 이제 같이 유행을 했던 갈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운문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작품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